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5, 남편 최인수와 결혼한 지 어느덧 40해가 되었습니다. 40해라니 말로 하면 짧지만 살아보니 정말 긴 세월이었어요. 젊은 24살 처녀였던 제가 이제는 머리에 흰머리가 반을 넘고 손등에 주근깨가 가득한 할머니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인생에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두 아들은 잘 커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이제는 손주들까지 생겨주 말이면 시끌벅적한 집안이 되곤 했죠. 오늘도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차려냈습니다. 된장찌개 한 뚝배기,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따끈한 밥. 40년 동안 거의 매일 반복해온 아침 풍경이었어요. 여보, 밥 먹어요. 식기 전에 드세요. 남편은 신문을 보다가 식탁으로 왔습니다. 예전에는 밥 차려졌다고 하면 우리 마누라 손맛은 최고야라며 농을 건네곤 했는데 요즘은 그저 묵묵히 숟가락만 들더군요. 오늘 병원 가는 날 아니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동네 내과에 가는 날이거든요. 아, 맞다. 그런데 오늘은 혼자 갈게. 당신은 쉬어. 제가 같이 가야죠. 약도 타오고.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바빠. 남편의 대답이 너무 짧고 단호해서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 같이 가자. 가는 길에 국밥이라도 먹고 오지라고 했을 텐데요. 정말이지 요즘 남편이 좀 이상했어요. 식사를 마친 남편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얼른 다가가 보니 차 열쇠였습니다. 여보, 차 열쇠요. 열쇠를 건네며 남편의 재킷 주머니를 슬쩍 보았는데 그 안에 검은색 휴대폰이 하나 더 들어있는 게 보였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은색 휴대폰을 쓰는 사람인데 저 검은색 휴대폰은 대체 뭘까요? 아, 고마워. 다녀올게. 남편은 서둘러 집을 나섰고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40해를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었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남편의 행동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밤늦게까지 서재에 틀어박혀 있는 일이 잦아졌고 주말에 골프 모임이 많아졌고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는 것 같았고. 아니야, 괜한 걱정이겠지. 나이 들면 다들 조용해지는 거잖아. 저는 애써 마음을 다독이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릇을 씻는 내내 남편 주머니 속 그 검은색 휴대폰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저는 도저히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그 검은색 휴대폰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혹시 회사에서 지급한 업무용 핸드폰일까? 하지만 남편은 벌써 5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가끔 후배들 만나서 자문해주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럼 혹시 새로 산 건가? 하지만 멀쩡한 휴대폰이 있는데 왜 몰래 새 폰을 사야 할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했습니다. 점심을 대충 때우고 빨래를 널다가 문득 남편의 서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남편이 유난히 그 방에 오래 있더니 혹시 뭔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40해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 물건을 함부로 뒤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뭔가에 홀린 듯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죠. 책상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과 안경, 그리고 남편이 즐겨 읽는 경제신문이 놓여 있었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통장과 도장, 오래된 사진들, 명함 더미. 그런데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제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구석에 작은 종이 쪽지가 접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오빠, 어제는 정말 좋았어요. 다음 주 목요일 2시 그 호텔에서 또 만나요. 마이너스 수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든 쪽지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아니야, 이건 오래된 거일 거야.
옛날 동창회 때 받은 농담 같은 거겠지. 하지만 쪽지는 최근에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잉크도 바래지 않았고 종이도 깨끗했어요. 저는 쪽지를 다시 접어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남편이 뒤적인 걸 알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수진이라니. 대체 누구지?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병원 진료 끝나고 어디 갔다 왔어요? 아, 응. 오랜만에 후배들 만나서 저녁 먹고 왔어. 남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거짓말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밥은 드셨네요. 제가 저녁 차려놨는데. 미안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당신은 드셨어? 남편은 미안하다면서도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우리 마누라가 차려준 밥인데 안 먹고 미안하다며 제 손이라도 잡아줬을 텐데.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남편의 재킷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은색 휴대폰만 있었습니다. 검은색 휴대폰은 보이지 않았죠. 어디 숨겼을까? 차 안? 아니면. 그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황급히 재킷을 원래대로 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40해를 함께 산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한 걸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해.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후로 며칠간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한테 말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괜히 아들을 힘들게 할 수는 없었어요. 평생 친구들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40년을 금슬좋기로 소문난 우리 부부인데 이런 일을 알리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결국 이 고통은 혼자 안고 가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갈 때, 샤워하러 갈 때, 외출할 때마다 그 검은색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눈여겨봤죠. 며칠을 지켜본 끝에 알아냈습니다. 남편은 그 휴대폰을 차 안에 숨겨두고 있었어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후배를 만나러 나간 틈을 타서 저는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젠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조수석 서랍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휴대폰이 그곳에 있었어요.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밀번호 화면이 떴는데 우리 결혼기념일을 입력하니 바로 열렸어요. 남편은 워낙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맨 위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메시지를 터치했습니다. 오빠, 오늘 3시 롯데호텔 1207호에서 기다릴게요. 날짜를 보니 바로 어제였습니다. 남편이 은행 업무 본다며 나갔던 그날이에요.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문자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오빠가 선물해준 목걸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사랑해요. 다음 주 제주도 여행 너무 설레요. 오빠랑 둘이서라니. 부인한테는 들키지 않았죠. 조심 또 조심해요. 제주도라니. 남편은 지난달 동창 모임으로 제주도에 3박 4일 다녀왔어요. 저도 같이 가자고 했더니 남자들끼리만 간다며 혼자 다녀왔죠. 전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대체 언제부터 이랬던 걸까?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속인 거지? 메시지를 계속 위로 올려봤습니다. 가장 처음 메시지는 3년 전 것이었어요. 3년이나. 3년 동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매일 남편 아침밥을 챙기고 양말을 빨아주고 손주들 봐주러 오는 날이면 함께 즐거워하며 노년을 보내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시간 내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사진첩도 열어봤습니다. 호텔 방에서 찍은 사진들, 고급 식당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 여자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화려하게 꾸민 모습이 남자 돈을 노리는 여자 같았습니다. 더는 볼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깊어진 주름, 반백의 머리카락, 늙어버린 모. 젊은 여자에 비하면 제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하지만 이내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지. 왜 내가 초라한 거야? 잘못한 건 저 사람이야. 40해를 저 남자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시집살이도 하고 아들 둘 키우느라 제 청춘을 다 바쳤어요. 회사 일 힘들다는 남편 챙기느라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 싸고 밤늦게 들어오면 밥 데워주고. 그런데 남편은 나를 배신했어요. 그것도 무려 3년이나. 저는 그날 밤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어. 이 결혼 생활을 끝내겠어. 하지만 그냥 무너질 순 없었어요.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해서 당당하게 갈라서고 제 몫은 챙겨야 했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어요. 다녀왔어요? 피곤하죠? 어서 씻고 저녁 드세요.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편안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차 안에 휴대폰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문자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까지 빠짐없이 증거로 남겼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으려면 법적인 조언이 필요했어요.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봤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상담을 받아야 했죠. 목요일 오후 남편이 또 후배를 만난다며 나간 사이 저는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상담을 맡은 분은 40대 후반의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신 말씀은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검은색 휴대폰을 발견한 것부터 3년간의 외도 증거까지. 말하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경청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남편분의 재산 내역을 아시나요? 네? 재산이요? 네. 통장이나 부동산, 주식 같은 것들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 중요하거든요. 생각해보니 저는 남편의 재산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남편이 은퇴할 때 받은 퇴직금도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냥 남편이 알아서 관리하는 줄로만 믿었죠. 집으로 돌아가셔서 통장이나 서류들을 확인해 보세요.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외도도 충격인데 재산까지 걱정해야 한다니. 집에 도착하니 다행히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봐야 했죠. 서랍 속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낯선 은행 통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가 모르는 은행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신자 이름은 강수진. 그 여자였어요. 남편이 그 여자에게 매달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통장 뒷장을 넘기니 부동산 계약서가 함께 끼워져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였죠. 명의자는 강수진. 남편이 그 여자 명의로 집을 사준 거였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외도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 재산으로 그 여자한테 집까지 사줬다니.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저는 황급히 서류들을 정리해서 제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모든 서류를 사진 찍어뒀죠. 여보 왔어요?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 왔어. 저녁은? 곧 차릴게요. 씻고 오세요.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욕실로 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철저히 배신했고 우리 재산까지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을 더욱 굳혔어요. 반드시 남편과 그 여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그리고 다음날 뜻밖의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정숙 씨 맞으시죠? 저 미선이에요. 김미선. 오래전 남편 회사 선배 부인이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분이에요. 어머 미선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정숙 씨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급한 건 아닌데 만나서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미선 씨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혹시 이분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걸까?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 만남이 제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이틀 후 토요일 오후 저는 미선 씨와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5년 만에 재회였어요. 미선 씨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고 웃을 때도 예전의 밝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정숙 씨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미선 씨는요? 미선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저 작년에 이혼했어요. 네? 이혼을요? 미선 씨 부부는 제가 아는 한금슬이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남편분은 대기업 임원까지 하신 분이었고 늘 부인을 아끼는 것처럼 보였죠.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미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전문적으로 돈 많은 중년 남자들을 노리는 사람이었어요. 남편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 여자 이름이? 강수진이요. 정숙 씨도 알아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같은 여자였어요. 저희 남편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제 말에 미선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설마.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미선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검은 휴대폰, 3년간의 외도, 매달 보내는 돈, 오피스텔 계약서까지. 미선 씨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여자 수법이 똑같네요. 우리 남편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처음에는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고 점점 돈을 요구하고 나중에는 집까지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참다가 결국 증거를 모아서 이혼했어요. 위자료도 받고 재산 분할도 받았죠. 그런데 정숙 씨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미선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제게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혼 후에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피해자가 저희만이 아니더라고요. 서류에는 강수진이라는 여자의 과거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최소 5명의 기혼 남성들과 관계를 맺었고 모두에게서 거액의 돈을 뜯어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여자는 전문적으로 은퇴한 중년 남자들을 노려요. 특히 부인이 착하고 순한 집을 골라서 접근하죠. 남자들은 젊은 여자의 관심에 넘어가고 집에서는 아무도 모르니까 점점 깊이 빠져들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도. 네. 아마 그 여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거예요. 정숙 씨 남편분도 은퇴하셨죠? 퇴직금 많이 받으셨을 거고.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남편의 외도는 우연이 아니라 그 여자가 처음부터 노린 사기극이었어요. 저는 늦게 알아서 이미 많은 돈을 잃었어요. 하지만 정숙 씨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응하면 돼요. 미선 씨는 자신이 이혼 소송할 때 도움받았던 변호사 명함과 강수진에 대한 자료들을 제게 건네줬습니다. 이 여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고 느꼈습니다. 남편도 피해자일 수 있지만 그래도 저를 배신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우리 가정을 파괴한 범죄자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과는 끝내야 해. 그리고 강수진, 그 여자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겠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미선 씨라는 동지가 생겼고 확실한 증거도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미선 씨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 준비를 착실히 진행했어요. 하지만 아직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큰아들 준호가 갑자기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아버지 계세요? 응, 서재에 계시는데. 무슨 일이야? 준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엄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준호가 건넨 서류는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둔 이혼 소송 준비 서류였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이걸 갖고 있는 거죠? 아는 동생이 일하는 법무법인에서 우연히 이 서류를 봤대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 이게 대체 무슨...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남편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 준호가 남편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아버지, 이게 뭡니까? 외도요? 이혼 소송 준비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도 당황했지만 이미 들킨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준호야, 이건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둘째 아들 민수까지 급하게 달려왔어요. 남편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잘못했다고요? 3년 동안 바람 피우고 우리 재산으로 그 여자한테 집까지 사줬다면서요. 이게 잘못했다는 말로 끝날 일입니까? 준호가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거실 바닥에 흩어졌어요. 아버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평생을 아버지 뒷바라지 하신 분이잖아요. 형, 진정해.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민수가 준호를 말렸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더 들어? 증거가 다 있는데. 엄마, 이혼하세요. 당장 이혼하시라고요. 저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아들들이 알게 될까봐 그렇게 조심했는데 결국 이렇게 최악의 방식으로 들키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용서해줘. 용서요? 처음으로 제 입이 열렸습니다. 3년 동안 나를 속이고 우리 재산을 빼돌리고 그 여자한테 집까지 사주고. 그런 당신을 어떻게 용서해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 여자가 처음에는 그냥 나를 인정해주고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정신을 못 차렸어. 그럼 나는요? 40해 동안 당신 옆을 지킨 나는 당신한테 뭐였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퇴근하면 매일 밥을 차려놨어요. 당신이 힘들다고 하면 밤새 간호했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세월을 배신한 거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가 이 시간에? 문을 열자 40대 중반의 화려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수진이었어요. 인수 오빠 집 맞죠? 저 수진이에요. 여자가 뻔뻔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오빠한테 급한 이야기가 있어서. 어머, 손님들이 많으시네요. 준호가 그 여자를 막아섰어요. 당신이 아버지를 꼬신 그 여자로군요. 뭐라고요? 꼬시다니. 오빠가 먼저. 나가세요. 당장.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 앞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이미 변호사를 통해 당신을 고소할 준비가 다 됐어요. 강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고소? 결혼 사기 죄로요.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했는지 다 알아냈어요. 여자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노려보더니 돌아서서 떠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가족들 앞에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40해의 결혼 생활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악의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고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일주일 후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조정실에 들어섰을 때 남편이 이미 와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더 늙어 보였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조정위원이 양측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측에서 먼저 말씀해 보시죠. 남편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정신적 방황으로 잘못을 저질렀지만 부인과의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합니다. 일시적인 정신적 방황. 3년이나 계속된 게 일시적이라고요? 제 변호사가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3년간 지속된 외도를 일시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부부 공동 재산 5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외도 상대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조정위원이 남편을 쳐다봤어요. 최인수 씨 사실입니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조정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24살에 이 사람과 결혼했어요. 시집살이도 견뎌냈고 두 아들 키우느라 제 청춘을 다 바쳤죠. 남편이 회사에서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위로했고 밤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밥을 차려줬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40해 동안 단 하루도 이 사람을 원망한 적 없었어요. 그저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그게 제 행복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저를 배신했어요. 그것도 3년이나.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여보. 이제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제 말에 남편이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돈도 다 돌려줄게. 집도 뭐든지 다 당신 것으로 할게. 그러니까 제발. 늦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의 문제예요. 40해 쌓아온 믿음을 당신이 부숴버렸어요.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조정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합의가 어려워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논의하시죠. 제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의 70%와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합니다. 외도 상대인 강수진에 대해서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70%는 과하지 않습니까? 과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40년간 전업주부로 가정을 지켰고 남편의 사회생활을 전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무단으로 유출한 재산까지 고려하면 정당한 요구입니다. 남편이 변호사를 제지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70%도 위자료도 다 드릴게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대신 한 가지만 부탁할게. 강수진 그 여자 고소해줘. 그 여자가 나를 이용한 거였어.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다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건 이미 준비 중이에요. 미선 씨와 함께 다른 피해자들도 모아서 집단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그 여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준호와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응. 이제 정말 끝이야. 저는 아들들과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40해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슬프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혼은 조용히 마무리됐어요.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모두 합의대로 진행됐죠. 남편은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고 저는 우리가 함께 살던 아파트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강수진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저와 미선 씨,
그리고 우리가 찾아낸 다른 피해자 3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했고 결혼 사기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죠. 법정에서 그 여자가 끌려가던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아침이에요. 큰아들 준호네 가족이 놀러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주방에 섰어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고 김치전도 부치고. 익숙한 일이지만 예전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위해서만 요리했다면 이제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5살 손녀 지우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왔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지우 보고 싶었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었어. 엄마 편찮으신 데 없으세요? 준호가 들어오며 물었어요. 며느리도 음식을 들고 함께 왔죠. 괜찮아. 요즘은 오히려 더 좋다.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어요. 40해를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혼자 남겨지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요함이, 이 자유로움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외롭진 않으세요? 처음에는 좀 그랬지. 그런데 요즘은 할 일이 많아서 바쁘더라. 사실 요즘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미선 씨와 함께 중년 여성들을 위한 법률 상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남편의 외도나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나이 들어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말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이제야 인정받는구나 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너무 늦었나 하는 아쉬움도 들었어요. 65살에 새로 시작하다니.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혼자서 뭘 하고 있을까? 가끔은 전화라도 해볼까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40해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저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제 저는 그냥 박정숙이에요. 65년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남은 인생을 제 방식대로 살아갈 겁니다. 거실에서 손녀 지우가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의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르렀습니다. 40해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삶의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속에서 오랜만에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희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평온이라고 해야 할까요? 무엇이든 좋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하고 제가 결정하고 제가 만들어가는 삶이니까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